기존 장애 등급보다는 ICF나 종합 등급이 어떤 본인이 장애될 때 다른 가구원 소득을 설명하는데 좀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현행의 장애 등급이 각종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준으로서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는 거를 저는 기존의 장애 등급은 의학적인 접근을 주로 한 거고 ICF의 활동과 참여는 주로 어떤 사회적인 사회생활 참여, 사회적인 그리고 사회 판정 체계는 어떤 의학적인 개념과 사회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는 게 좀 더 적합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제가 이제 한 거는 물론 이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ICF만 가지고 한 거고 뭐 다른 걸 다 본 게 아닌데 그냥 ICF의 사회 활동과 참여에 대한 항목들만 가지고 하고 이것만 가지고 해도 사실은 근로 능력을 판정할 때나 활동 지원을 판정할 때나 소득을 판정할 때나 대부분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연구에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더 현행보다 훨씬 더 적합하게 이렇게 판정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판정체계, 종합 판정체계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 부분의 대표적인 판정체계로서 손색이 없겠다. 그래서 비용 효과적으로 정책 기준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자, 다음 박상현 박사님, 이제 우리 장애인 괜찮은 일자리 상당히 주목받는 주제인데요. 제가 이 페이퍼를 생각하게 된 것은 기존에 우리 경활 자료라든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그다음에 저희 고용정보원에 있는 대졸자 지역별 고용조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최근 이슈가 이 고용의 양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소득 부분과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 종사상 지위라든지 정규직 비중의 문제, 그다음에 근로시간 이 세 변수를 이용해서 에 기반을 둔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장애인 취업 자리와 괜찮은 일자리 특성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 취업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실적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을 같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경제활동 조사가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되고 있는데 반면에 장애인에 대한 경제활동 조사가 거의 없어서 굉장히 연구에 평가 방식으로 직접 전화조사나 이메일 조사가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조사들을 신뢰성이 그냥 높은 조사라는 것을 굉장히 또 바람직한 조사로 잘 도입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사는 내부 전문업체, 제가 알기로는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조사를 잘하는 업체. 고용률을 보니까 36%.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63%, 24%, 그죠? 그래서 고용률 70% 달성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65% 수준이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 거의 절반도 못 미친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취업자 고용률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적은 숫자를 보면은 굉장히 좀 환경이 앞으로 좀 더 리얼하게 우리 장애인 공단에서 이 자료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뜻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측정 지표 아까 그 11개 분야의 21개 지표 중에서 제가 3가지를 갖고 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학력별로 보니까 취업자 수로 보면은 뭐예요? 중졸이 제일 많고 중졸이가 제일 많고 그 다음 고졸, 그 다음 저졸이 상인데 여기는 뭐 괜찮은 일자리 수를 비교 보니까 고졸이 가장 많더라. 요게 취업자와 괜찮은 일자리 수의 비중에 약간 차이가 그 다음 지역별로 보니까 수도권이 괜찮은 일자리 비중이 자 그래서 전체적인 수치는 이제 26.2%다. 장애인 취업자의 임금 근로자 비임 근로자 다 합해서 전체 그러니까 근데 임금 근로자 보니까 약간 2% 정도를 많습니다만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20%대 후반 정도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별 지급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취업자 수를 보니까 이 전체 이 산업 중에서 농림업에 굉장히 종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급 부분입니다. 지급 부분을 보니까 사무 종사자와 전문가 종사자 부분이 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산업이 제조업이다 보니까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직업은 뭐예요?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25.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일자리 직책면에서도
우리 장애인 취업자의 고용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 현재 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고용 상황이 나보다 확률이 높아질수록 그다음에 경쟁 장애인,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결과이고, 그다음에 일부 산업 직업군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 뜻하냐면은 다른 직업이나 다른 산업군으로 우리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쪽으로 좀 더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제언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장애 의무 고용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 의무 고용이 우리 실제로 보니까 장애 의무 고용률이 2.48%에 불과하고, 특히 30대 대기업 초임결 1.9%에 불과하더라. 2.5%도 못 지켰는데 2.7% 또는 3.1% 과연 법률적으로 더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여전히 의문스럽다. 그래서 외부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프랑스나 독일, 스페인을 보면 장애 고용 의무를 직감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담 금액의 25%를 가출로 요구한다든지, 뭐 독일의 경우에는 역시 부하금을 구한다든지, 스페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300에서 3,000유로를 가출로 구한다든지 추가적인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앞에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산업이 특정 직업군에 직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적합 일자리 발굴을 다양한 산업, 다양한 직업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공공, 경제, 국방 이런 보다 보건계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 취업자수뿐만 아니라 차례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는 얘기죠. 5% 6% 수준에 거의 불과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본적인 정부나 기업체 또는 우리 일반 국민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적인 것도 보완해야 되겠죠. 부담금 조성되는 기금은 장애 의무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권전들을 위한 사업주와 장애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금 운용,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것은 이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반회계나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조성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특히 일반회계를 통해서 국가의 책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처 일자리 경우 일반 취업자에 대해서 당연히 진척되는 결과이긴 했습니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30%대는 20%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의 경우에 일날 의료급지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가 정책 지원도 많이 했어요. 일반 정책에 대해서의 지금 의무고용제 우선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 경제활동 실태조사 이 부분에 표본을 능력을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특수하게 많은 일이 있을 수 있는 역량대로 보완해야 되는 아주 다양한 지원을 주시면서 실제로 그런 정책이나 연구 기반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권선진 교수님 평택 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서 이제 장애인 지원 기준으로서 장애 등급제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장애 등급제 변화 제도는 벌써 한 횟수로만 25년, 6년째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그동안에 25년 이상 이렇게 행해져 왔던 장애 등급제를 무조건 다 이 등급제의 어떤 특성이나 속성, 장점 이런 것들까지 다 폐기시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시다시피 ICF는 어떤 장애 판정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장애 개념과 또 장애 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그런 장애 개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ICF를 그대로 장애 판정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ICF를 도구화해서 평가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정, 그러니까 의료적 판정과 그리고 사회적 등급 이걸 두 가지를 이제 합산해서 종합해서 이렇게 한 번에 판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판정 체계에 대한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 같아요. 이학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25년간 이게 이제 조금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잘못 이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 그 자체가 당연히 그 환경적인 요소, 또 개인적인 요소와 같이 결합이 돼서 판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종합적인 판정 기준을 만들어서 이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그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마 정부에서도 이제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근로 능력과 그리고 복지 욕구 그리고 의학적인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종합해서 완벽한 하나의 판정 도구를 만들기는 사실상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서비스는 종합 판정이 아니라 개별 판정을 통해서 개인별로 종합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 ICF 적용과 관련해서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평가 도구를 사정 도구를 조금 더 가다듬고 단순화해서 좀 잘 현실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괜찮은 일자리는 객관적인 그 수치로 뭐 이렇게 계량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 분야에 있어서는 이 괜찮은 일자리가 과연 어떤 게 괜찮은 일자리냐. 사실 그 장애인에게 있어서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면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무용 안정성이나 장애에 대한 배려, 차별 없는 기회, 직업 배치 같은 것, 그리고 인권의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완적인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고용률 저조기업에 대한 시들입니다. 사실 그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을 좀 등한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지적이 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 부담금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률이나 그 기업의 규모별로 이 부담금을 좀 세분화해서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표에서도 제시가 됐었습니다만 기타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이런 그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무고용률이 민간의 의무고용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도 이런 그 기타 공공기관들도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을 이행하도록 준수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고용 의무 준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점수에 좀 반영한다든가 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국가 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없게 아예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국가 사업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장애인 고용 괜찮은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괜찮은 일자리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성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 그 진입 방안입니다. 이거는 뭐 아까 앞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해서 중간 단계로서 공공형 일자리나 사회복지기관 같은 비영리 조직의 고용 확대 방안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분석에서는 빠져 있지만 그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이나 그 정신 장애인 그리고 그 시각 장애와 같은 그런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그런 그 일자리 개발 같은 것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기업체에 대한 어떤 그 인센티브나 이런 그 장애인을 잘 고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사회공헌이라든가 CSR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그 대기업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이미지 제고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그 조사 자료들을 보면 그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유 중에 사회적 책임 이행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은 그래도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통합적인 어떤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통합적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방안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좋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두 편의 논문 다 이제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 두 가지의 목적, 그러니까 학술대회, 데이터 학술대, 패널 데이터 학술대회로서의 성격과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뭔가 새로운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합의를 줄 수 있는 연구란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이번에 모셔진 두 분께서는 아주 전통적으로 장애인 복지나 장애인 고용을 계속 연구하셨던 분들이기보다는 굉장히 새롭고 참신한 시각에서 기존의 그분들께서 사회정책 영역이나 아니면 고용 영역에서 하셨던 연구들을 장애인 분야로 확장하는 그런 연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두 편은 또 공통점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연구의 김태희 교수님의 연구에는 지금 가장 어찌 보면 장애인 정책 분야에서 핵심적인 과제이면서 핵심적인 논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장애인 등급 편성 체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장애 등급과 새로운 편성 체계, 그러니까 ICF를 예시로 해서 그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한 기준을 이제 비교를 하셨고 장애인 고용패널 1, 2, 6차 자료를 이용하셨습니다. 분석 내용을 보면 이 세 가지 이제 기존의 장애 등급, 새로운 편성 체계, 종합 체계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자기 수준 측정을 하셨고 그래서 기존 등급별로 교차 분석을 하시고 각 기준 등급별로 취업률이나 도움 필요 정도가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또한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각 장애 등급이 이 취업률이나 도움 필요 정도나 소득 수준을 얼마나 예측하는가라는 것을 프로젝트 분석과 회계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기준과 ICF, 그러니까 활동 기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통합한 종합 판정 체계를 잘 구축한다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합의를 줬다는 게 가장 큰 이 연구의 이제 그 정책적 합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조금 더 분석을 심도 있게 만약에 한다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소득 보장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소득 보장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는 아주 큰 합의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밝힌 사안들은 그렇다면 이 연구의 합의는 뭐냐라고 하면 이미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던 그 문제 이슈들에 대해서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더 궁금한 점은 근데 과연 그게 기존 연구들에서 그러면 밝혀진 바가 없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김태희 교수님께서 완성된 부분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선행용어 공표나 이런 부분을 다 제시해 주시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본 후에 그럼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뭐가 다르고 어떤 차별성이 있고 또 어떤 것을 밝혔는지가 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상현 박사님 논문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요.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를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이제 노출하신 건데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의 데이터를 사실은 이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톤을 보면 장애인 중심적인 고용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괜찮은 일자리 논의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연구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기존의 장애인 고용에 맨날 이렇게 있었던 패러다임을 정말 벗어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겠지만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심도 깊은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담기기에는 아직은 조금 탐색적이지 않나. 여기서는 이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장애인 내부의 상대적인 고용의 질을 분포를 보여주는 데는 이게 적합할 텐데 과연 이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일반인 고용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 고용의 열악함을 보여주는데 과연 이게 효과적인 지표일까? 아니면 이게 둘 다 사용돼야 되는 건 아니죠. 정책적 합의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결과로부터 도출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연구는 왜 괜찮은 일자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뭐 이런 그런 원인 분석을 한 게 아니라 현상 분석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아주 적절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어떤 방안을 내놓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지점 토론이십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의 강창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문제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노동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 제가 쓰는 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써질 수도 있을 텐데 첫 번째 의문은 이제 장애 등급을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 의학적인 정의에 기반한 장애 기준이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ICT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아주 양적인 기준과 질적인 기준을 어떻게 혼합할 거라는 그런 문제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이제 질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시 자료를 이용한 통계 분석은 어떤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기획 주제 아마 투자한 시간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또 보완돼야 될, 이 기획 주제하고 발표는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주문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완성된 보고서를 보이는데, 어쨌든 연구로서도 그렇고 이 정책의 기초 자료로서도 의미 있는 연구를 해주시고, 그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정적 토론자분들이 전문 분야에서 또 의미 있는 주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발표, 그리고 알찬 해주신 분들, 그리고 경청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끝내면서 박수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입 직원으로 네. 군단에서 네네. 진행하고 있는 그런 네. 고용 사업에 대해서 네. 그런 이제 저희들이 갖춰야 될 자질을 좀 키워야 된다 네네. 판단했기에 네. 예, 그런 판단하에서 이게 일단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 상태에서 그런 이제 제언들을 들으니까 좀 더 설득력이 있었고, 일단 저도 이제 앞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활용했을 때 그리고 객관적으로 더 접근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 앞으로 일에 있어서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